그런데 이렇게 숨죽여 있던 사마이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때가 드디어 오게 됐어요. 드디어 오나요? 그리고 여기서 사마이의 생존 비결이 더욱 빛을 발하는데 바로 두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오. 놀라운 거는 이 비결의 최대 피해자가 삼국지 최고의 장수인 관우였다는 점이죠. 관우는 길고 아름다운 수염을 늘어뜨린 붉은 얼굴의 외모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적토마를 타고 길이가 본인 키만큼이나 길고 무게는 약 20kg에 달하는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며 적들을 단숨에 제압하곤 했었죠. 관우는 무예가 아주 출중하고 충의의 화신 같은 장수였죠. 백지연 씨는 또 이 관우에 대해서 알고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삼국지 게임을 할 때 관우도 나오고 청룡 언월도도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실제로 관우가 청룡 언월도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삼국 시대보다 훨씬 이후에 나온 무기고 심지어 적토마도요 관우가 타지는 않았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관우를 멋있게 이제 그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관우의 아이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저 그거 듣고 너무 충격받았었어요. 아 각색이 된 거구나. 그니까. 이제 선생님, 당시 이름조차 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마이가 이 관우를 싸워서 이겼다고요? 싸우지도 않고. 네, 사마이의 생존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긴 거야? 위나라와 청나라의 국경에 위치했던 한중을 조조가 점령하고 있었고 유비는 2년간의 전투 끝에 한중을 다시 빼앗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중 땅이 유비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자 조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지방 제후들이 너도나도 반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조조는 이 반란을 제압하느라고 당시 이제 정신이 없었죠. 그 틈을 타고 관우가 이 위나라의 번성을 공격하게 됐어요. 그 결과 관우는 승리를 거두고 번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성을 빼앗긴 조조에게는 매우 뼈아픈 패배였던 거죠. 왜냐하면 번성은 당시 조조가 머무는 수도였던 이제 허도와 아주 가까웠기 때문이죠. 관우가 계속 기세를 몰아 좀 더 북진한다면 이제 수도까지 순식간에 침략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컸어요. 그렇다면 이때 위나라가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번성을 좀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번성의 수비를? 그렇죠. 규현 씨가 말한 대로 빨리 관우를 공격해서 이 번성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조조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조조는 관우를 피해서 그냥 우리가 수도를 옮기면 어때?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세상을 호령하던 조조도 이제 늙고 좀 나약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선뜻 조조의 의견에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무섭나? 그런데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사마이였던 거예요. 이제는 반기를 드나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약간. 그는 수도를 옮기는 대신 배후에 있는 적을 이용해서 관우를 몰아넣을 계략을 제안하게 돼요. 그럼 당시 사마이가 떠올린 관우의 적은 누구였을까요? 오나라죠 뭐. 그렇죠. 바로 오나라의 손권이었던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사마이는 관우랑 싸우는데 자기들은 쏙 빠지고 손권을 내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기에 뭐 이유가 있나요? 사실 당시 관우가 지키고 있던 땅인 이 형주 지역은
예전부터 손권도 아주 노리고 있던 땅이었어요. 근데 유비와 손권이 손을 잡고 이 싸우신 거. 적벽대전에서 치렀을 때 유비가 승리하면서 손권에게 사실 돌려주기로 했던 땅이었던 거죠. 근데 유비는 그 땅을 차지하고 안 돼.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아, 눈치가 빨랐던 사마이는 두 사람 사이의 이런 점들을 간파하고 형주를 미끼로 손권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이는 이제 관우를 이기고 번성을 되찾기 위해 조조에게 손권과 협상을 하라고 제안을 하게 됐어요. 협상 조건은 손권이 몰래 관우의 배후를 쳐준다면 위나라가 적극 도울 것이고, 또 관우가 만약 죽으면 그가 지키고 있던 형주 땅을 나눠 갖자라는 게 그 제안이었어요. 모자핑크 씨, 사마이가 관우와 손권 사이에서 이렇게 계략을 짠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저 당시에 손권이 관우를 진짜 미워하고 있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자기 영역인 형주의 관우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쟤랑 싸우지 말고 그냥 가족이 되자 해서 손권이 관우한테 결혼 동맹을 제안을 했었어요. 내 아들하고 너희 딸하고 결혼시키자. 근데 그거를 관우가 거절을 했는데 모욕적으로 거절을 했어요. 호랑이의 딸인 내 딸이 어떻게 개의 자식인 개의 네 자식. 아들하고 결혼을 하니 하고 쫓아낸 거예요. 개 자식이라고. 그래서 손권은 그걸 이제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복수할 기회를 어쩌다 보니 조조랑 사마이가 준 거잖아요. 이거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미 좀 안 좋은 마음이 가득한 거를 그걸 건드린 거네요, 이렇게. 네. 그럼 교수님, 그럼 이런 설득에 조조는 이번에는 사마의 의견을 따릅니까? 네, 이번에는 조조가 사마이의 간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조조는 손권에게 함께 관우를 공격하자고 제안하게 된 거죠. 결국 사마이의 전략대로 손권이 관우의 후방을 공격했고, 관우는 형주까지 뺏기고 손권에게 결국 붙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어요. 어떡해. 이렇게 유비의 의형제이자 충신이던 이 관우가 219년 12월 그의 나이 58세 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 결과 위나라의 조조는 직접 싸움에 나서지도 않고 총나라의 기둥 같은 장수인 바로 그 관우를 죽이는 데 성공하고, 우와. 또 수도를 옮겨야만 하는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싸우지 않고 다 얻은 거네요. 이재이네, 이재. 그렇죠. 게다가 관우가 죽은 후 유비는 크게 분노해서 관우의 복수를 하겠다며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잃은 거지. 그렇죠. 결국 사마이의 싸우지 않고 이긴다라는 이 생존 비결은 유비를 흔들어서 총나라의 위세를 크게 기울게 하는데도 아주 큰 수로 우와. 작용한 거예요. 진짜 최고의 전략 같아요. 지략가가 맞긴 맞다. 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사마이는 드디어 위나라에서 실권자로 이제 부상하게 됐어요. 이때 그의 나이는 40살이 막 넘어가는 시기예요. 진짜? 그런데 이때 사마이에게 예상치 못한 큰 일이 닥치게 됐어요. 뭐죠? 뭐죠? 대체 무슨 일일까요? 큰일? 바로 조조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조조가 죽고 이어서 조조의 아들인 조비? 조비가 위나라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